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157부 양환수 정적산성으로 향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6년 10월 26일 무렵입니다. 뚜아르 데이가 이끄는 프랑스군 70여 명은 보트에 탑승을 해가지고 갑곶진 맞은편에 위치한 김포 쪽이죠. 문수산성으로 향했다는 거죠.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갑곶진 방면에서 문수산성 쪽을 바라본 그 샷이에요. 왼쪽에 보면 이제 강화대교가 놓여 있죠. 강화대교는 참고로 두 개가 있어요. 제1강화대교, 제2강화대교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갑곶진 여기에 관련된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름이 이게 갑곶진이냐면요. 그런 설화가 있더라고요. 고려가 몽골하고 전쟁을 했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했잖아요. 그때 항전을 하면서. 그래도 몽골 군대가 여기까지 추격을 해왔다가 하필이면 이제 섬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고려가. 그리고 강화도가 지금도 가보시면은 갯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고려 시대는 이거보다 갯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몽골 군대가 안 그래도 이제 해전에 좀 취약한 점이 있는 데다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게 상륙을 하려고 보니까 뭔 갯벌이 저렇게 많어. 저거는 상륙해서도 우리가 고생 엄청 하겠는데 이거 상륙하자마자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건너갈 엄두가 안 나니까 결국 손가락 쪽쪽 빨면서 저기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몽골군이 뭐라고 한탄을 했냐면은 우리 몽골 병사들이 갑옷을 벗어가지고 던져 넣기만 해도 금방 메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비좁은 바다 폭 때문에 저거를 못 건너가서 우리가 고려를 굴복을 시키지 못하니 정말 통탄스럽다 해가지고 이 갑옷 몽골군이 갑옷만 벗어가지고 던져도 메꿔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지역이다 해서 갑곶진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 갑곶진의 맞은편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문수산성이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갑곶진에는 당연히 이제 조선군의 포대 요새가 있었지만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프랑스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한 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강화성까지 이제 함락이 됐죠. 자, 그리고 프랑스군은 저 맞은편에 있는 문수산성, 저 나루터야말로 만약에 조선군이 강화성을 탈환한다면은 저것이 바로 도합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서 저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뚜아르데이한테 70명의 병력을 주어서 문수산성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프랑스군의 보트가 문수산성 근처에 당도할 때까지 어쩐지 이 요충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조선군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군은 조선군이 전의를 상실해서 이미 문수산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반쯤 소풍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널널하게 끝나겠구만 하고 문수산성 나루터로 보트를 타고서 거의 뭐 이제 무방비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강화도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첫 코스로 갑곶진에 들러가지고 강화 박물관, 여기에 지금 현재 강화 역사 박물관이 위치해 있죠. 그걸 이제 들르고서 아래쪽으로 쭉 훑고 내려오면서 뭐 정적산성, 초지진, 뭐 덕진진, 광성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봤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다녔던 분들인데 다들 이제 뭐 이제 학예사, 그다음에 또 뭐 석사, 박사 따신 분들이죠. 다 먹물들이에요,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군이 탑승한 보트가 별다른 저항 없이 문수산성 앞에 위치한 나루터에 정박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시 조선의 순모 초관 한성근은 이미 5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참고로 이 50명은 상당히 또 훈련된 정예 병력들이었어요. 이 병력을 이끌고 미리 문수산성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터였죠. 프랑스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성근 갑곶진과 강화성이 순식간에 함락된 것을 보고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상당히 이런 거 보면은 예리한 판단력을 지닌 장수인 것 같아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지금 막강한 화력을 갖춘 프랑스군을 상대로 정면으로 승부를 한다. 그거는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곽 뒤에 철저히 몸을 숨긴 채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군이 좀 미련한 행동을 계속했죠. 자꾸 화력이 딸리는데 해안가에서 미군의 상륙을 저지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해안가로 나와가지고 저지를 하다가 그냥 초토화 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판에 가가지고 이오지마 섬 전투에서 구리바시아 장군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해안가에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다 스바르시 산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벙커 파고 참호 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매복 공격을 감행한다. 이걸로 인해서 미군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강요했던 전투가 이오지마 전투죠. 한성근도 그거하고 유사한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프랑스군, 조선군의 일제 사격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이 불의의 일격으로 3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전에 이렇게 기선을 제압한 조선군, 여세를 몰아서 계속 치명적인 조총 사격을 퍼부었는데, 야, 역시 프랑스군은 좀 다르더라고요. 당시 아직까지는 세계 육군 최강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프랑스군이었거든요. 곧 그 왕좌의 자리를 뺏길 날이 머지 않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는 프랑스가 원탑이었어요. 그래서 원탑답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강했다는 거예요. 초기 매복에 당황해하던 프랑스군은 이내 각자 알아서 이제 엄폐물을 찾아가지고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뚜아르 데이의 지휘에 따라서 계속 사격을 가해가지고 조선군을 주춤하게 만든 다음에 그 틈을 타서 대우를 갖춰가지고 문수산성의 남문을 향해서 돌입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프랑스군은 우월한 화력을 앞세워서 조선군은 압박해 들어갔고 이제 역으로 조선군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양측은 문수산성 남문을 중심으로 한 차례 이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화력에서 열세였던 조선군이 밀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순무초간 한성근, 판단력이 뛰어난 장수답게 도망갈 타이밍도 잘 잡아요. 이거 더 이상 버텨봤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나올 뿐이다. 이미 우리가 한 방 먹였으니까 성과는 내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얻은 성과를 빛바랜 성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빠질 때 빠져야 된다 하고 바로 선절을 치고서 퇴각을 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북 쪽에 있는 산을 넘어서 조선군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몬수안성을 함락한 프랑스군, 전투 초기에 조선군의 어떻게 보면은 얕은 수작에 노란한 것에 당연히 짜증이 폭발하죠. 이것들이 감히 저런 수작질을 벌여? 당장 추격해서 요절을 내자 하고 추격전을 개시를 하는데, 근데 때마침 이제 문수산 일대에 안개가 짙게 낀 데다가 사실 뭐 여기 지리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군은 한성군 부대를 추격하다가 이 안개 때문에 추격을 중단하고 다시 문수산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성군 부대를 추격을 했다가 중단을 하고서 돌아온 프랑스군. 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것도 있지만 애초에 원래 작전 목표가 문수산성을 점령해서 여기를 프랑스군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여기를 초토화시켜서 조선군이 쓰지 못하게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이 문수산성을 싸그리다 초토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문수산성에 있었던 인근 민가 30여호도 똑같이 이제 초토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주민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뭐 그런 기록도 있는데, 아마 이제 한성군이 여기서 매복 작전을 하려고 주민들은 미리 좀 어느 정도 대피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토화 작전이 일어났던 것 치고는 인명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었죠. 그건 좀 이제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군도 뭐 민간인 학살은 마구잡이로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민간인들 거의 다 빠진 거 보고서 분풀이 플러스 애초에 전략 목표였던 이 문수산성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그런 작전 목표 하에 이런 초토화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수산성을 아작을 내고서 각고칭으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문수산성이 꽤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지역에 이제 아예 마을이 제대로 또 들어서게 되면서 성곽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문수산성이 일부 구간만 남아있고 뭐 새로 복원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복원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구간이 복원이 되고 또 일부 구간은 여전히 이제 보존이 돼 있고 그런 형국이죠. 아예 여기에 마을이 들어간지라 완벽한 복원은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가 또 나름의 군사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문수산성 전투는 조선군이 매복과 기습을 통해서 통쾌한 한방을 노렸지만 결국 프랑스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서 패퇴한 다소 좀 이제 아쉬운 전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아쉽게 끝나긴 했는데, 하지만 한성군 부대의 전투 경험을 통해서 조선군은 한 가지 명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게 됐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프랑스군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은 역시 승산이 없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매복과 기습 작전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나름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는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수산성 전투는 결과적으로는 패배한 전투가 맞긴 하지만 아주 무의미한 전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성군이 유능한 장수인 건 맞는데 아쉽게도 나중에 이제 정적산성에서 대승을 거둔 양원수에게 파묻혀가지고 항상 이제 역사상 1등만 기억을 하죠. 그래서 한성군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이제 주목을 이제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제가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한성군의 문수산성 전투를 거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그러다 이게 좀 나중에 와서 이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요 근래에는 교과서에서 꽤 이제 자주 언급을 하고 있고 시험 문제에서 이런 함정도 많이 돼요. 다음 중 뭐 이제 알맞게 연결된 거 고르시오. 혹은 뭐 잘못 연결된 거 고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지문을 주냐면은 정적산성,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이거 바뀌었죠, 그죠? 요런 거 이제 고르게 하는 형태의 문제의 출제로 많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요새는. 한성군 부대가 문산성에서 패퇴할 무렵 문산성에서 약 한 10여리 정도 떨어진 얼마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죠. 통진부에는 천총, 양원수와 중군, 이용해가 이끄는 병력이 강화해협을 건너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천총, 양원수는 강화도를 이대로 포기하게 될 경우에 조선군의 당초 전략인 장기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면 지금 강화도를 저렇게 프랑스가 장악을 하고서 해협을 틀어 막아버리면은 조원선을 비롯한 모든 그런 선박들이 다 통행이 막히게 되고 철저한 소비도시인 한양은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강화도를 탈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물론 양원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지금 해전에서 도저히 프랑스는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적어도 근데 조선군이 강화해협을 건너가서 섬의 일부를 장악해서 수적 우위로 프랑스군을 압박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강화도 자체는 탈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프랑스군도 육지에서 거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해협의 봉쇄가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름 이런 방식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양원수가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였는데 이 강화해협 각고진 설화에서 나온 것처럼 폭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맞은편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맞은편에 사람 돌아다니는 것도 보일 정도로 폭이 좁은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어쨌든 바다니까 건너는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송선이 필요했다는 거죠. 도무지 기다려도 이 수송선이 오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었냐. 당시 프랑스 함대가 이미 강화해협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여서 여기를 지나가는 모든 선박들이 발견되는 즉시 전부 격침당하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이 이때 상륙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강상인들한테 배 16척을 징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타고서 강화해협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프랑스 함대의 눈을 피해서 접근할 방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 16척은 안전지대에 그냥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러니 실제로 작전에 투입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조선 조정이 보낸 수송선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양원수는 독자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됐는데요. 양원수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10여일에 걸쳐가지고 천리경, 이때 이제 또 신문물이 맹활약을 하게 되죠. 이 천리경을 통해서 프랑스 함대의 이동 주기를 관찰하게 됩니다. 과연 프랑스 함대가 어떠한 패턴으로 해협을 오르내리고 있냐, 그것을 이제 관찰을 하는 한편, 한밤중에 해안가에다가 커다란 캠프파이어를 벌여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야습을 감행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가 저거 뭐야 혹시 조선군이 있나 하고 그쪽에다 포탄을 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군의 포탄을 낭비하기도 하는 한편 좀 엉뚱한 지점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는 기만 작전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틈을 노려서 양원수는 프랑스군의 눈을 피해서 인근 지역에서 소형 어선 5척을 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양원수가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대형 수송선은 눈에 띄기 때문에 안 되고 차라리 소형 어선, 고기잡이 배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척의 어선을 구했는데 사실 5척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2척은 당장 사용하기가 힘든 수준으로 좀 파손이 돼 있었고 실제로 가용한 어선은 한 3척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11월 7일 천총 양원수는 500여 명의 정예포수들을 거느리고 덕포진 일대로 향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500명 중에서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360명 정도가 뭐 하다 오신 분이냐면은 각 지역에서 호랑이 잡다 오신 분들이에요. 사냥꾼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 만만한 분들이 아닌 게, 물론 전쟁은 안 해보셨죠. 근데 이 사냥이라는 것 자체가요, 추적하고 매복하고 기습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상대로 한다는 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깐다고도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0명은 그냥 일반적인 병력은 아니고 그야말로 맹수를 상대로 실전을 갖다가 충분히 쌓으신 그런 정예 병력들이요. 마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갈리포리 전투에 투입됐던 호주, 뉴질랜드 군대, 여기가 다 사냥꾼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실력이 어마어마했는데 이때 당시 조선 포수들도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덕포진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 덕포진 맞은편이 어디냐면은 바로 광성모가 있는 곳입니다. 양원수가 그간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은 덕포진 앞 광성모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어디냐면은 그 악명 높은 손돌목이에요. 근데 여기가 물살이 굉장히 험한 것으로 유명하죠. 아니 일단 강화해협 자체가 난코스입니다. 근데 그 난코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난코스가 어디였냐면은 이 손돌목 일대였어요. 그래서 이 손돌목이 위치했기 때문에 프랑스 함대도 여기는 좀 접근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야, 저기는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고 거르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 지역이 위험하긴 하지만 프랑스 함대의 눈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도하를 하기에는 최적의 포인트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덕포진에서 광성모까지 그 구간은 굉장히 또 폭도 좁았기 때문에 건너간다면 이제 순식간에 건너갈 수도 있는 지역이 여기라는 거예요. 다만 그 손돌목에 잘못 빠져들면은 다 같이 물귀신이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양원수는 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덕포진에 매복하면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형 어선을 타고서 기습적으로 한밤중에 해협을 건너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정말 대단무쌍한 작전이죠. 그런데 양원수가 도하 작전을 시행하기 직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언제 갑자기 프랑스 함대가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최악의 난코스라고 불리는 이 험난한 손돌목을 건너간다. 그리고 그것도 대형 선박도 아니고 저 조그만한 고기잡이 배를 타고서 적을 지나간다. 병사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잖아요. 이 또 밤바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시커먼 밤바다에 그것도 막 손돌목에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조류를 갖다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서 건너간다. 그러다가 재수없게 프랑스 함대의 눈에 띄기로 하면은 다 같이 죽는 거죠.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병사들 이거 제정신인가 다들 동요하는 거예요. 실제로 겁을 집어먹은 병사들이 일부가 탈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가 탈영을 하게 되고, 또 이때 운영 가능한 어선 3척 중 한 척이 또 분실을 해요. 한 분이 이걸 타고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작전이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양원수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하작전 시작하기도 전에 부대가 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양원수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온갖 말로서 동료를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가까스로 도하작전을 시행할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도 여기 소속돼 있던 분들이 대체로 이제 동네에서 호랑이 잡으시던 분들이라 가지고 깐다고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작전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자 양원수는 부대를 셋으로 나눠 가지고 순서대로 강화해협을 건너기로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함대의 관측을 피하기 위해서 도하 지점도 셋으로 나눠 가지고 일단 각기 상륙하기로 해요. 뭐 한 부대는 광성진 쪽으로, 한 부대는 덕신진 쪽으로, 그리고 한 부대는 초지진 쪽으로,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순차대로 이렇게 상륙전을 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에 나눠가지고 상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재집결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목숨을 건 도하작전,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완료가 되는데요. 어렵사리 강화도에 상륙한 양원수는 서둘러 부대를 정비한 다음에 결집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제 행군을 하게 되냐? 양원수가 미리 봐둔 곳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그래도 이런 병력이 주둔하면서 프랑스군 상대로 싸울 만한 곳이 어디 있냐? 섬 내에서 봤을 때 북부 지역에서는 강화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프랑스군이 점령을 한 상태고, 남부 지역에서는 좀 이제 오래된 고성이긴 하지만 정족산성이 이런 방어 지점으로 쓸만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원수는 이 500여 명의 정예포수들을 이끌고 정족산성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족산성이 운명의 전장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족산성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프랑스군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